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오늘 예산 원칙 같은 경우는 사실 세부적인 각 개별 법령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수업을 뭐 길게 할 그럴 게 아니라 가지고요. 자, 현대적인 예산 원칙인데 이건 이제 비교적 한 20, 30년 전부터 쭉 만들어진 거고 앞으로도 더 새로운 원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107쪽에 죄송합니다. 106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첫째, 행정 기능의 확대와 강화이다. 왜 이게 그러냐면 우리 대표적인 복지예요. 복지 영역이 커지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그 예산 원칙, 통제 중심의 원칙만으로는 이게 좀 쉽지가 않다. 정부 예산을 운영하기가. 그러니까 유연성, 그리고 정부의 돈이 갈수록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원칙이 새로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둘째, 행정부. 자, 정부의 위상이 변화되었다. 이게 뭐냐면요, 행정부가 원체 예산을 많이 쓰고 계획도 하고 워낙 세부적인 것까지 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국회의 통제만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자, 국회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들께서, 야, 이거 잘라. 야, 이 예산 왜 이렇게 너무 많냐. 삭감. 야, 이거 안 돼.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모습은 계속 남아있어요. 남아있을 건데, 의원님, 이게 지금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여기 돈을 갑자기 써야 된다. 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거기다 대놓고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갈수록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더 세밀하게 이제 정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요. 뭐 청년들한테 요새 이게 좀 부족하다. 요거 지금 새로 한번 좀 해보려는데 이거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큰일 난다. 청년들이 뭐 반발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굉장히 세부적인 정책과 프로그램까지도 이제 만드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통제 중심의 원칙만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원칙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107쪽의 맨 위에요. 공기업의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예산론 수업도 하지만 또 이제 공공기관 관리론이라는 수업도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 관리론에서 한 학기 내내 얘기하는 게 공기업에 대한 얘기인데, 자, 공기업이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많다는 얘기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 공무원인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대표적인 게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여러분, 국가장학금 주는 거. 이런 기관이 좀 했으면 좋겠어. 공기업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시대나 뭐가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야, 저 업무는 도저히 우리 개인이나 공무원, 우리 팀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거는 새로 만들어야 돼. 또는 어떤 특정한 민간 조직이 있는데 쟤네한테 자격을 주고 뭔가 좀 임무를 주고 정부에 돈을 줘가지고 쟤네가 좀 대신하게끔 해야 돼. 대행하도록 해야 돼. 공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예산론 수업을 듣는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혹시라도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은 여러분 취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는요. 공기업 정말 많고요. 사실상 공기업 정말 많고요. 한도 끝도 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거는요. 근데 전부 뭐예요? 전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정부의 예산을 요만큼이라도 받는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게 월급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공기업이 굉장히 많다. 자, 그리고 경제적 기능이 증가한다. 107쪽에 넷째, 예산의 경제적 기능이 증가한다. 자, 이거는 제일 대표적인 게 어쩌면 이번에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같은 게 경제적 기능일 수도 있어요. 자, 경제가 완전히 밑으로 완전히 이렇게 지금 내려간 상태니 1인당 뭐 얼마씩이라도 줘가지고 이 돈을 좀 써서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돈이 돌게끔 하자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약간 이제 제 설명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경제적 기능이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이해를 하자면요. 자, 그리고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107쪽입니다. 행정부 예산 계획의 원칙. 자, 담당 부처, 담당 공무원, 팀, 담당 조직이 예산을 계획해야 된다. 이건 너무 뻔한 얘기죠. 그 다음 예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죠. 예산 책임의 원칙은 계획한 것이 딱 맞춰서 돈을 쓸 수 있는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자, 108쪽 예산 보고입니다. 자, 이거는 보고를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거쳐서 주어진 예산을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보고하는 걸 얘기하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과거의 그 전통적인 예산 원칙에서 이제 통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왜냐면 보고를 언제까지 하십시오 하고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는 차이가 커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 예산 보고의 원칙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원칙. 자, 이거는 뭐 적절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돈을, 이 예산을 나는 어떻게 써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 올 수도 있죠.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죠. 나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물어보는 거에 저도 아주 가끔은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도 자문을 하기도 합니다. 좀 드물지만. 자, 적절한 수단은 뭐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야, 이거를 현금으로 줄 거야? 현물로 줄 거야? 아니면은 신용카드에 흔히 말하는 얹어서 줄 거냐? 우리 요새 이번에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 신용카드 차감의 방식을 동원하는 거죠. 자, 돈으로 현금으로 이체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신용카드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하자. 그게 적절한 수단인 겁니다. 나름대로는. 자, 그 다음에 다원적 예산 절차의 원칙인데, 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죠. 뭐 정부가 하는 거는 일반 행정기관의 예산 제도는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울 거 뭐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법령에 따라서 전부 다 예산 절차가 좀 다르다. 약간씩 쓰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 자, 행정부 예산 재량의 원칙인데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뭐 예산을 좀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 뭐 예산 이용과 전용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기의 신축성 원칙인데, 자, 이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재난, 뭐 태풍이다, 지진이다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뭐 그 다음에 원래는 1학기 때 돈 써야 될 건데 어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2학기에 돈을 써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인데, 자,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기관들끼리, 정부 부처끼리 협의를 좀 잘하라는 얘기죠. 협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예산 절차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자, 행정부 예산 계획 원칙, 예산 책임의 원칙, 예산 보고의 원칙, 적절한 수단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 다원적인 예산 절차의 원칙, 행정부 예산 재량, 뭐 특정한 작은 분야에서는 예산을 좀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시기 신축성, 그리고 상호성의 원칙인데, 이거는 이제 이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유연성이에요. 자율성, 유연성, 그 다음에 성과중심. 야, 이거 1학기 때 돈 쓰는 것보다는 2학기 때 돈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러분 대학생들한테 이제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야, A 스타일로 할 거냐? 야, 이거보다는 B 스타일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이거 전부 다 자율성, 유연성, 성과 관련된 겁니다. 야, 이거 기숙사 짓는데 이렇게 지으면 방이 100개밖에 안 나오잖아. 디자인 바꿔가지고 방 105개, 방을 5개 늘릴 수 있다. 야, 방 늘리는 게 뭐가 중요해? 방은 90개 정도 하고, 우리 기숙사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놀 수 있게끔 휴게실을 짓고 소강당을 하나 짓자. 뭐 혹시라도 내려와서 뭐 또 회의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이런 그런 걸 좀 만들자. 이게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또는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설계할 때 아이디어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방을 많이 빽빽하게 짓는 걸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물론 그것도 다 법률에 규정이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겨서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빡빡한 규정들이 많은데 그거 다 생략하고, 저는 제가 짓는 이 집은 방은 꼭 2개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방보다는 나는 베란다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또는 나는 화장실이 꼭 2개여야 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게요. 이게 이제 신축성, 유연성, 자율성, 그리고 성과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우리가 뭐 이제 버스 노선 같은 거, 여러분이 이제 버스를 잘 타고 다니실 거라고 가정을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야, 노선을 어떻게 해야만 이 주민들이 편리할까? 편의성에 관련된 거죠. 너무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저도 절실히 느끼고 여러분도 절실히 느끼셨을 거예요.
아, 제발 이 버스 안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간선 급행이 생기잖아요. 좀 정류장 이렇게 안 서고 한 번에 쭉 갈 수 있는 거.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아, 이거 좀 왜 이렇게 이거는 이 버스는 왜 이렇게 거의 뭐 모든 데 다 갖춰서 가네. 좀 이거 좀 생략했으면 좋겠어. 자, 나름대로 그거는 이제 교통 편의성에 관련된 거죠.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 뭐 일방 통행으로 해야 되냐, 쌍방 통행으로 해야 되냐, 이거 다 이제 교통 영향 평가 거쳐야 되는 거고, 횡단보도 긋는 거, 횡단보도 설치에 관련된 것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나름대로 많아요. 근데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횡단보도 만드는데 돈 들어가죠. 자, 노선 변경, 그것도 나름대로 돈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돈이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 다 들어가요. 자, 그리고 공원. 아, 우리 공원 왜 이렇게 밋밋해? 분수대 왜 안 만들어? 자, 제가 어렸을 때는 분수대를 반드시 큰 공원은 분수대가 있었어요.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야, 분수대가 뭐가 필요해? 야, 그냥 물을 이렇게 좀 이게 좀 개천처럼 이렇게 좀 예쁘게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봐. 그 물이 흐르죠. 그래 이거 괜찮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나는 이 공원의 이 물에 나는 손도 좀 담그고 발도 좀 담그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뭐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물 이렇게 올라오는 거, 우리 애기들 이렇게 노는 거 있죠. 여름에 이렇게 물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바꿨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다 자율성인데 다 좋은데 결국은 뭐예요? 정부 돈이에요. 특히 공원만 생각해보세요. 분수대, 그 다음에 개천처럼 만들어 놓는 거, 그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기들 노는 거, 요거만 봐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요구도 달라지고 돈의 씀씀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례들이 많아요. 우리 일상에서 막 뉴스에 나오는 그런 큰 거 말고 우리 일상에서도 재밌는 것들이 많다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